저기 멀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밤이라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입은 옷이나 머리가 제 며느리와 똑같았죠.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그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남자한테 입을 맞추었고 남자는 그 여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곤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죠. 그 여자는 그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저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라인에는 제가 알기론 저희 와이프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도, 머리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시간텀을 두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니 저희 집 층으로 되어 있더군요. 거기서 저는 저희 불길한 예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엇에 이끌리듯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급히 들어간 듯이 슬리퍼가 문에 살짝 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조용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집에서는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들어가지 않은 채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운전할 때는 통화하지 말라니깐. 위험해. 얼마나 남았어? 10분. 가까워서 참 좋다, 그치? 뭐? 다음 주에도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안 돼, 우리 집에 항상 시어머니 계신 거 알잖아. 당신은 운 좋은 줄 알아. 이런 기회 진짜 없거든.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지방령 마냥 집에 붙어 계셔.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안 간다고 하는 거 내가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자기랑 있으려고 한 거지. 매번 어디 간다고 자기가 돈 많이 썼잖아. 그래, 다음엔 어디로 놀러 갈까? 저는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건 며느리의 목소리였고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여보라고 부르지 절대 자기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장 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며느리의 바람피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던 김현숙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징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올해 71살이 된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매번 사연을 듣다가 이제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쓰게 되네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충격적이기도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었던 시기에는 제가 너무 경향이 없고 현명하지 못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제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선 제 아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동료였어요. 몇 년간은 동료처럼 지내다가
같이 일을 하나 맡게 되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술을 한 잔 했다가 눈이 맞아버렸죠. 회사에서 2년 정도 비밀연애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에 회사 동료들은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냐며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당시에 나이를 가지는 게 좀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도 무서웠고, 아이를 가지면 힘들고 낳을 때도 아프다고 들었기에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계속 미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더 일을 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과 아이를 계획했죠. 처음엔 잘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먹으면 매우 노력했어요. 저는 그때 저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지기 싫어했어서 하늘이 벌을 준 것이야 생각했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잘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노력하다 보면 하늘이 알아주실 거라 했죠.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전에 가졌던 나쁜 마음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 모든 걸 주겠다고도요. 제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가진 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제 몸 관리에만 신경 썼어요. 원래는 일을 더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면서 아이가 좀 클 때까지는 제 자신과 아이에게만 신경 쓰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만든 생명의 씨앗이 제 배 속 안에 있다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 배가 불러오고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을 때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남들 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아이를 가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을 굉장히 많이 닮은 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의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으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노력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남들보다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눈 깜빡하면 자라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귀여운 이 상태로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어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아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주변 또래 엄마들보다 제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절 보고 언니라고 부르며 잘 대해 주었고, 저도 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아이가 저를 보고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또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도록 최대한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둘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저희에겐 한 명 있는 아들도 너무 큰 축복이었기에 괜찮았어요. 병원에서 둘째를 가지기엔 조금 힘들다고도 했었고 저 또한 아이 한 명에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 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고
저희 아들도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제 밥을 맛있게 먹는 남편과 아들을 보면 힘든 것이 싹 달아났어요. 당시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뒤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거든요. 그 일이 발생한 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주말에 외식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기침을 멈출 생각을 안 하더니 갑자기 개결을 했어요. 남편의 입을 막고 있던 휴지에 빨간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저 말고 아들과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곧바로 피를 닦아냈지만 제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바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집에 왔어요. 저는 남편이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밤새 걱정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주가 되고 남편은 회사를 쉬고 저와 함께 큰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병원에서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한동안 말을 아끼다 말을 했어요. 남편이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 살면서 남한테 피해 주는 일 한 번 안 하고 산착해 빠진 남편이 폐암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살면서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얼마나 놀랐느니 울음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차분히 여러 방법들을 말해 주었고 저도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울음을 꾹 참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나와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을 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남편이 옷깃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울기 시작했죠. 결과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에 있는 악성 종양이 뇌 쪽으로도 전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전부터 두통이나 구토 같은 여러 증상들이 있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저는 자기 몸 하나 못 챙긴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못 챙길 수가 있어요. 당신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안고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수술과 치료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치료를 포기했어요. 회사도 그만두었죠. 회사에 산재 처리를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위로금 조로 퇴직금에 돈을 조금 더 얹어주더군요. 한동안 넋을 놓고 있던 저도 남편이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최대한 남편이 편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남편의 주변 관계와 재산 정리를 도와주었고 아들에게 남편의 상황을 차분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몇 날 며칠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아들에게 가장 멋진 아버지로 남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두통과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중간중간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저와 아들은 6개월 동안 차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에 그나마 담담하게 남편을 편안히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 지훈이 제가 남부끄럽지 않게 잘 키워볼게요. 지금까지 멋진 아버지로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어요. 거기 가서도 저와 지훈이 잘 살 수 있게 항상 지켜봐줘요. 사랑해요. 그렇게 세상엔 저와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할 돈을 보태주기에는 한없이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적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주변 친한 아주머니들을 통해 방문 판매업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저의 실적대로 돈을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제가 쉬고 싶은 날엔 말하고 쉴 수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은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거든요. 아들을 등교시킨 후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오는 저녁 때쯤에는 항상 퇴근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철칙이었어요. 아들과의 시간을 꼭 보내야 한다는 것. 아들은 남편을 닮아 정말 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듦을 항상 이해해주고 고마워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교를 끝난 뒤 여러 학원에 가면서 제가 많이 걱정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기특했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새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준 덕택에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의 대학교 입학식 날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남편 사진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오늘 지훈이가 얼마나 늠름했는지 몰라요. 키는 얼마나 더 컸게요. 지금은 저보다 머리 2개는 더 커요. 인물도 좋아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다네요. 다만 당신 닮아서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어디 가서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긴 해요. 당신이 위해서 우리 잘 보살펴준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사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들 앞에서 저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아들이 대학교를 가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워낙 낡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덩치 큰 남자아이 하나가 나가니까 넓어 보이더라고요.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생활비를 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집세를 보태주는 것만으로도 힘에 벅차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줄 돈은 건들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들이 일을 하는 것도 경험이라 생각해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감당해야 할 마음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조금은 허전했어요. 워낙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만 살아왔다 보니까 제 인생을 너무 돌보지 못했더라고요. 어느새 피부는 많이 푸석푸석해졌고 손과 발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참 못생겨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한 훈장이라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후로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출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아들에게 집세와 용돈을 주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죠. 주변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살라고 했지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때 저를 더 돌봐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 덕택에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1년 동안 취업을 준비한 뒤 나이 27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을 탄 날 저에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평생토록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힘든 일 내려놓으시고 좀 즐기며 사세요. 고맙구나, 애야. 나는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구나. 그렇게 아들은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3년간 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 무릎과 발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족저근막염에다가 무릎에 물이 차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어서 생긴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후로 치료를 받았지만 많이 걸을 때면 항상 무릎과 발이 아파왔어요. 이제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쉬고 싶지는 않았어요. 주변 아주머니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바로 더덕을 까는 일이었어요. 지역신문에서 누가 보고는 저에게 추천을 해 주었죠. 매일 아침 작업장에 가서 저는 더덕을 깠어요. 처음엔 하기도 어렵고 손에 익지 않았는데 몇 달 동안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붙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여자친구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말해주는 건가 싶었죠. 근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며느리가 될 여자가 어떤 여잔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집안은 아니었기에 그저 제 아들을 사랑해주고 평생 바라봐줄 여자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를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학습지 선생님이었고 정직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아들과 잘 살 수 있는 참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뒤 아들은 며느리 될 여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참 이쁜 여성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이런 미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예인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쁘네요. 우리 아들이 이런 미인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복이 많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좀 주책이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뭐가 좋아서 만나게 됐어요? 지훈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요즘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서 부모님들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훈 씨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을 계속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에게 너무 좋은 부분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사람이랑 살면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생각이 깊네요. 제가 보기엔 혜인 양도 남들과 다르게 참 속이 깊은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어머님. 제가 지훈 씨 곁에서 잘 내조하며 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 될 여성분은 정말 말을 이쁘게 했어요.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는 더 아름다워 보였죠. 정말 아들과 결혼할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생각들이 한 번에 뒤엎어질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2억이라는 돈을 아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돈은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결혼 자금으로 남겨두고 간 돈이란다. 집을 내가 구해줄 순 없지만 집 구할 때 보태 쓰거라. 어머니 고마워요. 전 매번 받기만 하네요. 잘 살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며느리와 괜찮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이 결혼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들이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일단 여기 앉거라. 네, 어머니. 사실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신지 물어보러 왔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랑. 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제가 지금까지는 어머니 모셔다도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따로 살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같이 살면 저나 혜인이가 어머니 잘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서라. 너희는 신혼인데 내가 가서 무슨 짐짝이 되려고. 아니에요. 혜인이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치? 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셔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죠. 거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게 저희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아들의 제안은 고마웠고 매우 기뻤지만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둘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저랑 같이 살고 싶은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혜인이가 괜찮다면 그렇게 하마. 대신 너희 신혼은 1년 동안 즐기고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어서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둘의 신혼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됐던지 한 달에 2번씩은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저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해주었죠. 저는 은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후 아들은 저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의사를 물었고 며느리도 좋다는 대답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넘게 산 집을 팔고 아들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구옥에서 살다가 새 집으로 오니 너무 좋더라고요. 물도 잘 나오고 난방도 잘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녁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일을 하겠다고 했죠. 저는 뭐든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서로에게 맞춰주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출장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해외에 갔고 가면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면 저와 며느리만 집에서 지냈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둘이 선을 잘 지키고 배려를 하면서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씩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항상 밤 늦게나 혹은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밤귀가 밝아서 자고 있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잠에서 깨곤 했거든요. 빠르면 오후 11시 늦으면 새벽 3시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말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애야, 혹시 요즘 바쁘니? 카페는 문을 일찍 닫을 텐데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 연말이라 회식도 많고 친구들 만날 약속도 많아서요. 죄송해요. 일찍 다닐게요. 아니다. 미안할 건 아니지만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니.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니까 괴념치 말 거라. 감사해요, 어머님.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지훈이는 모르는 일이니? 내 남편은 워낙 고지식해서 제가 밤늦게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면 분명 화낼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남편 출장 갈 때라도 마음 편하게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어머님. 여자들만의 비밀 지키셔 주실 거죠? 며느리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이 비밀을 통해 며느리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때 며느리에 대해 너무나 신임이 컸기에 며느리가 허튼 짓을 할 거라는 의심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저는 며느리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꽤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명하다는 한의원은 모두 돌아다니면서 며느리에게 보약을 지어주었어요. 아가야, 이거 한번 먹어보렴. 먹으면 3달 안에 임신이 된다고 하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네요. 아니다. 너가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을 텐데. 너가 고생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얼른 아이를 가져야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덜 말 거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야. 언젠가 너가 간절히 원하면 가지게 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렴. 누구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말고. 네, 감사해요, 어머니. 저의 이런 노력과 며느리의 바램을 하늘이 알아주신 덕인지 6개월 뒤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을 가졌을 때처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집 거실에서 서로를 다독여주며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들과 옷들을 미리 알아보았고, 그게 저희 새로운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친한 아주머니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와 아들의 제안을 며느리는 심사숙고한 뒤에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은 또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말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랑 잘 있을게요. 당신은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와요. 그래, 알겠어. 다음 주 토요일에 오는 거 맞죠? 응, 더 빨리 오고 싶은데 아마 일이 바빠서 늦어지면 더 늦어지지 빨리 올 수는 없을 거야. 거긴 시차가 한국이랑 정반대라 밤에 통화하기도 힘들 것 같아. 괜찮아요. 대신 올 때 선물 잊지 말고요. 그래, 알겠어.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혜인이 좀 부탁드려요. 그래. 몸 건강히 잘 다녀오거라. 며느리는 아들이 자주 출장을 가는 것에
서운할 수 있음에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잘 보살펴 주겠다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저녁 때마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엔 점심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 만나고 오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죠. 그래. 애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라서요. 그래도 술은 안 마시잖아요. 그건 다행이다만 너무 늦게 자는 건 아이한테 좋지 않아. 네, 어머님. 그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이해해 주세요. 남편 오기 전까지만 작은 일탈 좀 하고 오면 다시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갈게요. 그래, 알겠다.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네, 그럼요, 어머님. 어차피 일주일이면 아들이 오니 며느리가 밖에서 놀고 오는 것에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일정이 하나 잡혔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리산에 가자는 것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지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친구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며느리는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매일 집에만 계시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바람 좀 쐬고 오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다녀오셔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혼자 있을 수 있겠어. 그럼요. 아직 임신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해봐야 2박 3일인데요, 뭐.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신데 산행은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단다. 천천히 오르다가 안 되겠으면 도중에 내려와야지 뭐. 꼭 무릎 보호대 하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애야. 그럼 잘 다녀오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들과 했던 약속이 마음에 걸렸지만 너무나도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코에 바람을 넣으니 정신이 맑아지긴 하더군요. 얼마나 웃고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보다 미리 경험한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하루는 펜션을 잡아서 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산행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산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뭐람? 제 무릎과 발이 또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등산 초입까지 갔는데도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를 빼놓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논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넓은 숙소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더군요. 무릎과 발을 원망하며 주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밥을 해먹고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집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하나 남기고는 짐을 싸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죠. 며느리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래켜줄 생각이었거든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는 서울에 도착했고 빨리 가기 위해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 집에 거의 다 와서 저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저기 멀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밤이라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입은 옷이나 머리가 제 며느리와 똑같았죠.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그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남자한테 입을 맞추었고 남자는 그 여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곤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죠. 그 여자는 그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저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라인에는 제가 알기론 저희 와이프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도, 머리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시간 텀을 두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니 저희 집 층으로 되어 있더군요. 거기서 저는 저희 불길한 예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엇에 이끌리듯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급히 들어간 듯이 슬리퍼가 문에 살짝 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조용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집에서는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들어가지 않은 채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운전할 때는 통화하지 말라니깐. 위험해. 얼마나 남았어? 10분. 가까워서 참 좋다, 그치? 뭐? 다음 주에도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안 돼, 우리 집에 항상 시어머니 계신 거 알잖아. 당신은 운 좋은 줄 알아. 이런 기회 진짜 없거든.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지방령 마냥 집에 붙어 계셔.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안 간다고 하는 거 내가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자기랑 있으려고 한 거지. 매번 어디 간다고 자기가 돈 많이 썼잖아. 그래, 다음엔 어디로 놀러 갈까? 저는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건 며느리의 목소리였고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여보라고 부르지 절대 자기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장 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나도 더 같이 있고 싶징.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안 걸린 줄 알아? 완전 안전주의자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랑 술 마시고 싶은데도 참고 매번 같이 자지도 않고 집에 들어갔잖아. 이번에도 만약 어머니 무슨 일 있어서 빨리 오셨어 봐.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안전하게 해야지. 자기도 나 만나려면 이런 거 이해해줘야 해. 저기서 통화하는 사람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꾼이었죠.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런 경험을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제가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일단 숨을 조용히 내쉬었고 침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곤 다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죠. 집 앞 놀이터에 앉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증거를 미리 모아둬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말한다고 아들이 이 믿지 못할 상황을 믿어줄까? 나도 지금 믿기 힘든데. 같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의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씻고 나왔더라고요. 절 보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못 볼 걸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 오시는 거 아니셨어요? 맞다.
근데 무릎하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산행을 못하겠지 뭐니. 그래서 친구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미리 올라왔단다. 너가 걱정되기도 하고.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짱이에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어머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더 놀고 오셨어도 됐는데 여행은 어떠셨어요? 평소엔 그렇게 이쁘고 참하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가증스럽던지. 그녀의 말이 다 뱀의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최대한 며느리에게 아닌 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증거를 모으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 고맙다. 나도 이번에 나갔다 오니까 왜 일이 좋은지. 자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좋네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셨으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기쁜 걸요.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세요. 우리나라에 이쁜 곳 진짜 많잖아요. 그래, 그러려고.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또 아는 친구들과 강릉으로 바다 보러 가기로 했지 뭐니. 다녀와도 될까? 그러면 어머님, 저도 남편한테 비밀로 할 테니 다녀오세요. 그렇게 이틀 후 저는 여행 가는 척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죠. 택시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돈 뒤 다시 집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할 수 없는 곳을 찾아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때 봤던 남자가 차를 타고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죠. 바로 집으로 들어가 현장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 둘이 저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랐기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썼어요.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버스 잘 타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다. 친구 자식에게 큰 일이 생겼다지 뭐니. 그래서 급히 친구 보내고 우리들도 다음에 여행 가기로 변경을 했어. 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가는 김에 저녁에 먹을 거 장 좀 보고 가마. 그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와 그 남자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자와 며느리는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버튼을 눌러 사진을 남겼어요. 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입맞춤을 하더군요. 남자는 빠르게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고 며느리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그 순간에 눈물이 나더군요. 슬프다기보다는 너무 화가 나서였어요. 저와 제 아들을 배신한 저 여우 같은 아이에게 말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곧바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있는 해외 시간이 늦은 밤이었을 텐데도 아들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아들은 믿기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을 봤으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한국에 와서 뒤집어 엎으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 자식의 아들인지 아닌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너무 잔혹하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이 우는 것만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옆에 있지 못해주는 게 어머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 들어갔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까진 이틀이란 시간이 더 있었고 서로 연락을 하며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짰어요. 저희의 최종 계획은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증거를 착실히 모으고 출산을 하면 친자 확인을 한 뒤 이후를 결정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저희 아들의 자식이 맞다면 데려올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이혼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연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매우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했죠.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믿고 사랑했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며느리와 아내에서 이제는 가증스런 사기꾼처럼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저는 최대한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화를 낸다거나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며느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거절을 했죠. 며느리도 그런 제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여보, 매달 저에게 붙이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거? 이제 안 보낼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는 생활비로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그때마다 돈 붙여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제가 당신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해요? 응, 허락받고 쓰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어머니한테 드릴 거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지금까지 돈 쓴 거 보니까 우리 생활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썼더라고. 이제부터 좀 아껴야지. 며느리는 정말로 벙쪄 보였어요. 그리고 몇 번은 아들과 짜고 일정이 있는 척 집 밖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보고는 분노에 차올랐죠. 저는 그런 아들 옆에서 최대한 위로를 해주었고요. 며느리가 약속이 있다면 나가는 날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쫓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 날까지 엄청나게 증거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과의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였죠. 며느리는 감동에 젖은 듯 울었지만 저와 아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모유를 먹고 난 뒤 저와 아들은 며느리 몰래 바로 친자 확인을 맡겼습니다. 이틀 정도 있으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 아이는 아들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저와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지금까지 모았던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때의 며느리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다가 미행한 거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결국엔 미친 듯이 울며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면서요. 아들과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핀 사람은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를 한 젊은 카페 사장이었더라고요. 그 사장 또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남자의 아내에게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증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그 가정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저희에게 아무런 조건도 내밀 수 없었죠. 거기다 남편은 불륜남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그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
단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바람핀 그 둘이서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건 알고 싶지 않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것보다 저는 제 아들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생각보다 씩씩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곤 소개팅을 열심히 해서 좋은 여자분과 잘 교제를 하게 되었죠. 제 아들의 상황을 듣고도 이해해주는 여자더라고요. 요즘에 슬슬 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이겨낸 듯 합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은 참 못 믿을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저려오긴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과연 잘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날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벌써 어머님, 아버님들의 사연을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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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